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YK 사진교실 10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장노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장노출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놨는데 안에 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걸 다 다루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장노출이 이런 거다 라는 이제 왁구 정도 잡고 간단한 촬영 팁 정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분량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이제 장노출이 무엇일까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걸 제가 뭐라고 하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싸우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정의만 좀 들려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제가 일전에 저격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느린 셔터 스피드를 이용하면은 장노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한 기준, 예를 들어 1초 이상 뭐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해야 장노출이다. 혹은 삼각대를 써야 장노출이다. 뭐 이렇게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똑부러지진 않지만 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촬영이 되는데 일부러 느린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은 장노출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장노출을 언제 활용을 할까? 첫 번째가 모션 블러를 줄 때요. 그러니까 사진이 흔들리는 건데 내가 손을 떨어서 흔들리는 거는 핸드 블러고 대상이 움직여서 사진이 흔들리는 거는 모션 블러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대상이 움직이는 거, 피사체가 움직여서 사진이 흔들리는 모션 블러를 일부러 줄 때 장노출을 쓰고, 또 두 번째는 역시나 핸드 블러를 줄 때도 장노출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손을 흔드는 거죠. 세 번째는 저조도,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도 장노출을 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안 그러면 안 찍히는 상황. 그러니까 장노출이 아니면은 사진이 촬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장노출을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션 블러, 두 번째 핸드 블러, 세 번째는 저조도에서 화질 상승, 네 번째에서는 안 그러면 안 찍히는 상황.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모션 블러를 줄 때인데 가장 대표적인 그 촬영이 이렇게 빛궤적을 촬영할 때 모션 블러를 주는 장노출 사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모션 블러라면은 여기 건물들 같은 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만히 서 있잖아요. 흔들림 없이 서 있는데 아래에 있는 이 자동차들 지나가는 흔적들이죠. 이게 여기는 뭐 백라이트고 이쪽은 헤드라이트겠죠.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 흐름이 사진에 촬영이 된 것인데 결국에는요 이게 사진이 흔들린 거예요. 여기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핸드블러는 안 줬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움직이는 건 이제 흔들려서 사진이 촬영이 된 건데, 다만 이제 패턴이 일정하게 흔들리니까 예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쁘게 사진이 흔들린 모션 블러가 예쁘게 담긴 그런 사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명확한데 8분의 1초로 촬영하면요 사진이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차량이 흔들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8분의 1초에서 이거를 2초로 좀 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요 여기 정차되어 있는 차량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똑같은데 이 움직이는 차량이 헤드라이트만 이 흔적이 남아요.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차에서 이 몸체 부분은 사진이 촬영이 안 되고 밝은 부분, 여기 보면 이런 헤드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불빛만 흔적이 남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흔들린 거고 이것도 흔들린 건데 좀 더 많이 흔들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촬영하는 세팅 값이 물론 다르겠지만 이것보다는 여기는 이제 빛에 덜 민감하게 만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요는 뭐냐면은 이것도 사진이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의도를 가지고 예쁘게 사진을 흔들리게 만든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빛궤적 사진은 이렇게 여러 장을 합성해서 만듭니다. 아까 2초짜리 사진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 장 합성하면은 이렇게 변신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신호가 그 저마다 주어지니까 여긴 정차할 동안 얘네 움직이고, 얘네 움직일 동안은 또 여기 정차하고, 이쪽 움직일 동안은 또 여기 정차돼 있고 해가지고 이 차량이 한 번에 움직이진 않거든요. 여기가 오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장으로 촬영하기는 좀 힘들고 여러 장을 촬영을 해서 합성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빛궤적 사진을 촬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 합성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일단 이런 그 소스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 2초짜리,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 2초짜리 사진인데 여러 장을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합치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차량에 정차된 애들이 있고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 이 신호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뭐 최장 30초 가져가 봤자 이 신호가 거기에 그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장을 촬영을 해가지고 합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포토샵에서 이 상단에 파일에 보면은 스크립트가 있어요. 스크립트에서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불러오면 돼요. 찾아보기 해가지고 이 사진 15장을 제가 한 번에 끌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소스 이미지 자동 맞춤 시도를 합니다. 혹시라도 삼각대가 흔들려가지고 이게 약간의 그 위치 변동이 있으면은 저 기능이 그걸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로딩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층층이 레이어를 쌓아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저기서 사진이 조금이라도 움직인 측면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정렬을 제대로 시켜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스택으로 쌓인 거죠. 보면은 이 레이어들이 층층이 다 쌓여 있고 이 끝단을 보면은 약간 그 잘려 있는 게 요 끝단이 약간 잘려 있는 게 약간 그 삼각대가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움직임이. 아무튼 간에 요거를 이제 블렌딩 모드를 이제 밝게 하기 요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진하고 겹치는 부분 중에서 밝은 부분만 합성이 됩니다. 어두운 부분은 합성이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역시나 밝게 하기. 밝게 하기. 밝게 하기 하면은 이 어두운 하늘이라든지 도로 부분은 어두우니까 합성이 안 되고 차량 궤적만 밝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합성이 되는 거예요. 다음 또 밝게 하기. 다음 또 밝게 하기. 얼추 이제 모양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또 이것도 밝게 하기.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완료한 다음에 이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개는 이렇게 눌러보면서 너무 지저분할 수도 있으니까 없는 이만 못한 거는 좀 제거해 주는 편이에요. 이런 거는 거의 영향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별히 없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없어도 되는 거 혹은 너무 사진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컷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삭제를 해주시고 뭐 이건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장 예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을 찾아서 필요한 거는 넣고 필요 없는 건 빼고 하면서 사진을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크롭을 가서 이 우측이나 뭐 좌측 위아래 상단에 약간의 그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살짝 여기도 살짝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냥 잘랐어요.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의 빛 궤적 말고 또 대표적인 모션 블러를 주는 장노출 사진이 이렇게 물의 흐름을 촬영하는 사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팩셀이라는 그 스톡 그 사이트에서 제가 이미지를 끌고 온 건데 사실은 장노출 편에 쓸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제가 직접 촬영하고 싶어서 제작 기간이 좀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렇게 무료 스톡 이미지를 제가 퍼와서 좀 쓰고 있어요. 이건 제가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밑에 하단이나 뭐 상단 이런 데 제가 출처를 적어 놨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간에 물이라는 건 원래 이런 식으로 촬영이 돼요. 일반적인 촬영을 하면은 이 흐르는 게 한순간에 착각하고 찍히죠. 그런데 장노출을 하면은 물의 흐름을 그대로 모션 블러로 담아내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냥 찍어서는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흐르는 느낌이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표현이 된 거면은 100% 장노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물 안개, 돌 사이에 이 물이 마치 안개처럼 피어 있고 이쪽은 허옇게 날아가는 사진 이런 게 특정한 장르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해서는 얻을 수 없고 이거는 상당히 긴 시간 장노출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사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반영 사진도 일종의 장노출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왜 모션 블러냐면은 여기는 가만히 있고 이 나무도 가만히 있지만은 대체로 여기 있는 수면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가 수명이 계속 일렁이고 있는데 일렁이다 보면은 반사된 게 예쁘게 잘 촬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때 장노출을 하면은 이 수면이 잠잠해지면서 예쁘게 반영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까처럼 흐르는 물일 때는 완벽하게 그 거울처럼 비치지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좀 고여 있는 물.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바다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면 굉장히 큰 호수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파도가 좀 일렁이니까 예쁘게 깔끔하게 거울처럼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이 잔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잘 됩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팩셀이 아니라 저희 구독자이신 닉 필름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번 영상은 그 본인들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상단에 그 인스타 제가 아이디 적어 놨으니까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사진도 저희 구독자이신 돌멩이님께서 제공해 주신 사진인데, 이 경우에는 아까는 여기는 그 하천이니까 조금 흐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고여 있는 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초 정도 촬영을 했을 때 거울처럼 촬영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도 그냥 촬영을 하면은 바람도 불고 이 수면이 어떻게든 미묘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흔적이 남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도 고여있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장노출 15초 정도 하면은 거울처럼 깨끗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여러분들 반영샷 찍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제 경복궁이에요. 이게 이제 야경을 촬영할 수 있는 야간 개장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때 티켓을 예매를 해 주셔가지고 가서 촬영을 하시면은 깔끔한 반영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여기 조명도 예쁘게 쏴 주시니까. 다만 이 경우는 아까 이전 사진처럼 완벽하게 그 거울처럼 촬영은 안 되는 게, 이게 좀 경회로가 조금 물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물이 흐르거든요. 이게 바람이 불면은 수면이 조금씩 일렁이기 때문에 거울처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꽤나 예쁜 반영샷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또 반영사진 말고도 사람을 지울 때에도 장노출 해가지고 모션 블러를 줄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사람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사람은 흔들리고 잘 안 찍히잖아요. 대신에 가만히 있는 땅이나 건물이나 뭐 서 있는 가로등 이런 거는 선명하게 촬영이 되죠.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이 좀 흔적이 남겼는데, 이런 식의 사진을 여러 장 촬영을 해서 아까 빛궤적 촬영하듯이 합성을 시키면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사람을 지울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여기서 가만히 서가지고 한 몇 시간이고 꼼짝없이 서 있으면 지울 수가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린 사람 사진을 여러 장 합성하면요, 깔끔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션 블러류의 장노출을 세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일단은 뭐 정답은 아닌데 개인적인 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M 모드가 베이스예요, 베이스. 이렇게 장노출을 촬영할 때는 M 모드를 쓰는 게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노출이 고정된 상황에서는 조리개 우선 모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조리개 우선 모드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리개 우선 모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노출이 고정된 상황이라는 거는 그 상황에 빛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장노출은 한 장만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촬영을 해가지고 합성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중에 베스트샷 하나 정도 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빛이 계속 변하는 경우에는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을 하면은 사진 결과물의 이 결과도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내 맘대로 촬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그 빛이 고정된 상황, 예를 들어 내가 야산에 올라서 밤에 야경을 촬영한다 하면은 뭐 운석이 와서 지구에 충돌하지 않는 이상 그 상황에서 크게 빛이 달라지진 않아요. 뭐 특별히 뭐 레이저 쇼를 해가지고 혹은 또 불꽃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뭐 밤하늘에서 야경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빛이 거의 고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을 해도 좀 일관되게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 빛이 계속 변동되는 경우에는 M 모드로 컨트롤 해주는 게 좋겠죠? 뭐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촬영 모드는 M 모드가 베이스인데 노출이 고정된 상황에서는,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리개 우선 모드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도는요, 웬만하면은 낮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장노출은 웬만하면은 ISO 100으로 촬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은 뭐 Z7-2라든지 Z7 같은 ISO가 64까지 내려가는 기기들은 그 64로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만 그 ISO 50이 확장 감도인 카메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확장 감도보다는 베이스 감도인 ISO 100을 촬영하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도를 가장 낮게 세팅을 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에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 무빙이 중요한 사진이면은 셔터 스피드를 우선적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조리개로 이제 노출을 맞추고요. 사진의 전반적인 느낌이 중요한 순간이라면은 조리개를 우선적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셔터 스피드로 노출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노출의 3요소가 조리개, 셔터, 감도인데, 일단 감도가 가장 낮은 값으로 고정을 우리가 시켜놨잖아요. 이게 조리개 우선 모드든 M 모드든 간에 이 감도는 웬만하면은 오토로 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동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장노출 하실 때는
감도는 수동으로 해가지고 가장 낮은 값 100이나 64나 이 정도로 세팅을 하고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올려야겠지만은 대부분 거기서 고정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만 낮는데 조리개를 조이면은 셔터 스피드는 느려져야 되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은 조리개를 풀어야 되고 이런 서로 이게 상충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빙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제 흘러가는 모양을 내가 15초 정도는 담아야겠다고 하면은 15초로 셔터 스피드를 우선적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의 밝기를 조리개로 컨트롤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느낌이 중요한 상황, 뭐 빛이 갈라져야 된다는 둥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여긴 좀 조리개를 조여서 고루고루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조리개 값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로 노출을 맞춘다. 셔터 스피드로 밝기를 조절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야경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핸드 블러를 준다는 느낌이 좀 약한 경우에는 조리개를 우선적으로 세팅을 하시고요. 뭔가 움직이는 빛 궤적 같은 걸 촬영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셔터 스피드를 우선적으로 세팅하는 게 좋겠죠. 다만 이러한 세팅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좀 특수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게 불꽃놀이입니다. 불꽃놀이. 이것도 장노출이에요. 이 불꽃의 움직임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죠. 이렇게 뿅 하고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모션 블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장노출로만 예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때는 세팅이 조금 다른데 강조할 게 이게 불꽃놀이 세팅 정답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여기서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뭐 촬영 습관이나 현장 상황에 맞게 변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차 강조하지만 정답이 아니라 시작점이고 무조건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촬영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M 모드를 제가 강하게 권해드리고 요거는 이제 감도는 100으로 고정하시기를 역시나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F8 정도를 저 권장해 드려요. 밝기를 조절하느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셔터 스피드인데 셔터 스피드는 퓨웅펑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퓨웅펑.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 불꽃이 터질 때 퓨 하면서 펑 터지잖아요. 그 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불꽃이 딱 올라갈 때 퓨 해서 올라갈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펑 터지고 나서 끝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다만 요때도 중요한 게 이제 8초를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8초를 넘기면은 사진이 조금 밝아져가지고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보통은 뭐 4초에서 8초 내에 촬영을 하면 좋다고는 해요. 다만 그 타이밍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퓨용할 때 시작을 해가지고 펑할 때 딱 끝나야 되니까 일정한 값으로 촬영하기는 어렵고 보통은 이렇게 생긴 뭐 블루투스 리모컨이나 유선 릴리즈나 핸드폰 어플들을 통해 가지고 벌브 모드로 촬영하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셔터 스피드를 그 일정한 값을 세팅해서 촬영하면은 거의 그 타이밍 맞추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손으로 직접 셔터를 누르다 보면은 조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삼각대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놨어도 이 셔터를 누르면서 조금 흔들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카메라 바디를 건드리지 않는 이러한 액세서리를 이용해가지고 벌브 모드로 촬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벌브 모드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촬영되는 게 벌브 모드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있다가 퓨 하고 이제 그 불꽃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 저 리모컨 같은 걸로 꾹 눌러서 기다리고 있다가 퓨 펑 하고 터지고 나면은 손을 딱 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촬영하시길 권해드리고 다만 그때도 8초를 넘기지 않는 게 권장되는 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더라도 이 밝기가 어떨 때는 좀 어둡게 나오고 어떨 때는 좀 밝게 나와요. 아무래도 이 벌브 모드로 촬영하다 보면은 셔터 스피드 값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진 밝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거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촬영하는 당시에서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힘드니까 대충 찍고 후보종으로 집에 와서 그 노출 컨트롤하면 됩니다. 요즘에 바디들은 워낙 그 보정 관용도가 좋기 때문에 언더로는 4스탑, 오버로는 뭐 2스탑, 3스탑, 한 7스탑까지는 내 맘대로 좀 왔다 갔다 보정이 가능해요. 화질 손상 없이. 그러니까 너무 현장에서 완벽하게 그 노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밝게 나오더라도 조금 어둡게 나오더라도 괜찮으니까 후보종으로 집에 와서 노출 컨트롤 하시길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초탄일수록 쉬워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초탄인데 자리를 잘 잡고 그 첫 번째 불꽃 터지는 거를 잘 찍어야 됩니다. 물론 쉽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숙달이 돼서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왜 초탄이 쉽냐고 하면요. 이 불꽃놀이가 진행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고요.
아무리 세팅을 잘해도 이 연기 때문에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근데 초탄은 처음 쏘는 그 탄이니까 당연히 깨끗한 그 공기 상태에서 불꽃이 터지겠죠? 다만 이제 초탄은 한 번뿐인 기회다 보니까 실력이 미숙하면은 이걸 놓쳐서 기회를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도전해가지고 여러 번 도전해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초탄에 딱 원하는 사진을 얻어내는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연습하시길 한번 권장해 드려요. 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트 페인팅인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불꽃놀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가만히 서 있고 뒤에 이 전구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만 움직여가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내가 촬영을 해내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글씨 쓰고 놀고 하는 거 많이 해봤는데, 이건 좀 멋있는 그 라이트 페인팅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게 그 손에 쥐고 흔드는 불꽃 있죠? 그거 이렇게 치치치 타들어가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글씨 쓰는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핸드폰 전용으로 글씨 쓰는 거, 하트 그리고 뭐 이런 거 해보셨을 텐데, 그런 것도 일종의 라이트 페인팅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장노출이고, 또 많이들 하시는 게 요런 건데, 이게 그 거품기에다가 이렇게 거품 내는 거 있잖아요. 거품기에다가 철섬을 불을 붙여가지고 넣어서 줄 달아가지고 빙빙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예쁜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이 철가루가 불에 붙어가지고 휘날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도 일종의 라이트 페인팅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장노출로만 촬영이 되고요. 이 라이트 페인팅 가이드는 저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세팅은 불꽃놀이랑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저 빛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불꽃놀이 같은 경우 앞에서 이제 빛이 터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잖아요. 하지만 이 라이트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빛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세팅은 불꽃놀이랑 비슷한데 빛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셔터 스피드를 뭐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이런 부담감은 좀 덜한 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팅보다는 이 아이디어 승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를 잘 짜서 좀 이렇게 기똥차게 예쁜 사진들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라이팅 페인팅 하는 그 대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사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국내에서는 제가 아는 분으로는 이제 그 유튜브도 하셨던 손성주 작가님이 요 라이트 페인팅 굉장히 잘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작품 같은 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뭐 흉내도 좀 내보시고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아이디어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냥 촬영하기보다는 이 순간감을 함께 활용하면 훨씬 다양한 그 창의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번 시간에 좀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은 조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선막 동조랑 후막 동조도 잘 이해를 해야지 라이트 페인팅 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얘기는 너무 방대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 사진 교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조명 얘기도 할 건데, 그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모션 블러를 주는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핸드 블러를 주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패닝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 역시나 그 구독자이신 작가분이 제공해 준 사진인데, 보면은 움직여야 될 차량은 가만히 서 있고 움직이지 않았던 건물이 흔들리고 있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패닝샷은 카메라를 잡고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보통은 뭐 삼각대 같은 데 고정을 해놓고 이 패닝만 하죠. 요때 이제 잘 따라가면은 피사체는, 움직이던 피사체는 고정이 되면서 모션 블러는 최소화되는 것이고요. 가만히 있던 배경이 움직이면서 핸드 블러가 최대화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흔들린 사진인데 예쁘게 흔들린 사진인 것이죠. 모션 블러랑 똑같이. 다만 이 메타데이터를 보시면은 메타데이터도 알려주셨어요. 조리개는 f2.8, 셔터 스피드는 40분의 1초, 아이소는 1600인데 이 40분의 1초라는 게 일반적인 감각에서는 장노출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일전에 제가 저격당했다고 했는데 이거가 이제 패닝샷이 장노출의 일종이라는 게 그분이 이제 동의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엉뚱하게 저를 저격을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왜 장노출이야 라고 제 의견에 동의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상관없이 동의를 꼭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이제 장노출이라고 봐서 장노출 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패닝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촬영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요거 잘 촬영하실 줄 아는 작가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촬영 팁을 공유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회계사님 채널의 구독자이자 현재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패닝샷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촬영 모드로 촬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패닝샷을 어떻게 찍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촬영 모드와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촬영 모드로 다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패닝샷을 촬영했을 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M 모드 또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한 이후에는 카메라가 피사체를 정확하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AF 모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AF-C 모드면 충분하시고 캐논 같은 경우는 AF 서버라든가 그와 유사한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니 바디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얼타임 트래킹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알파7C, 알파7S3 그리고 알파9, 알파9 마크2, 알파1과 같은 카메라를 이용하실 때 수월하실 수 있고요. 먼저 첫 번째는 알파7 R3의 탐론 70, 180, 50mm f1.2 GM 렌즈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리얼타임 트래킹 기능이 있는 바디로 촬영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패닝샷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장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부러 어려운 건을 만들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지나갔던 그 하얀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 그리고 f2.8의 최대 개방 조리개 그리고 IS 3200으로 촬영을 했고요. 연사로 촬영을 하긴 했는데 셔터 스피드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진도 구도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은 가로수 사이를 통과하는 택시가 잘 촬영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셔터 스피드는 정해진 건 없지만 촬영 현장에 따라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특정한 값, 예를 들면 40분의 1초 혹은 30분의 1초 혹은 25분의 1초로 설정을 하신 후에 촬영된 결과물을 가지고 현장에서 리뷰를 해서 원하는 셔터 스피드 값을 정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 값들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0분의 1초로도 패닝샷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2000분의 1초로도 촬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닝샷의 경우는 단 한 번에 촬영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촬영을 해보시면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두 번 촬영을 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많이 연습해 보시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쌓아가 보시면 원하시는 그런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사실 작가님이 이렇게 패닝샷 전문으로 촬영하시는 분은 아니고 제주에서 스냅 촬영을 전문으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주 스냅 원하시는 분들은 카프네 필름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 취미생활로 패닝샷을 자주 찍어가지고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슈퍼마켓 가는 길에 찍었다는 둥 해가지고 제가 장난삼아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장노출하는 세 번째 경우는 저조도에서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질을 상승시키기 위함인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개는 f1.4고 셔터 스피드는 80분의 1초 그리고 ISO는 4000인데 아무래도 야간이다 보니까 ISO가 올라갔고 덕분에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막 이런 데가 좀 막 자글자글하죠. 좀 깔끔치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장노출하면 어떻게 될까? 장노출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80분의 1초 ISO 4000인데 얘는 20초고 ISO가 100이죠. 20초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데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여긴 자글자글한데 여긴 굉장히 깔끔하죠. 제가 좀 심각하게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차이가 좀 더 명확한데 이런 데가 엄청 지저분한 거를 노이즈가 잔뜩 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아무래도 좀 지나치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해상도는 좀 떨어지지만 여기는 비교적 화질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눈여겨보실 게 여기 보시면은 얘는 조리개를 1.4까지 개방을 해서 촬영을 했어요. 왜냐면은 조이면 조일수록 이게 더 올라가니까 너무 구려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F11까지 조였는데도
ISO 100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야간에 조리개를 조여할 때 장노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리개를 개방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노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리개를 조이면은 이런 야간에는 무조건 장노출을 해야지만 화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두운데 조리개를 왜 조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그 사진교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초점 거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조리개를 개방을 해도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요, 그게 다 초점이 잡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갈라짐 때문에 조리개를 조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얘는 조리개 8.0이고 얘는 녹트로 촬영을 해가지고 니콘 녹트 리뷰할 때 촬영한 사진이라 f0.95예요. 이 가운데 있는 이쪽 불빛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대 개방에서 촬영한 사진은 전혀 빛 갈라짐이 없고,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한 사진은 빛이 갈라지고 있죠. 이렇게 예쁘게 빛이 갈라지고 있는데, 빛이 갈라지는 게 예쁘다, 예쁘지 않다는 뭐 사람마다 호불호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빛을 갈라지게 촬영하고 싶다고 하는 순간은 조리개를 조이는 수밖에 없어요. 조리개를 개방하면 빛이 갈라지지가 않으니까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빛 갈라짐을 촬영하고 싶으면은 조리개를 조여야 되는 것이죠. 또 어두운데 조리개를 조여야 하는 이유가 이제 심도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지금 탁자 위에 계산기를 하나 올려놨어요. 이거를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개방으로 하고요. 중앙부 쪽에 초점을 잡도록 해볼게요. 중앙부 쪽에 초점을 잡고 촬영을 하면 지금 일반적인 그 가정집의 형광등 아래인데, 메타데이터가 조리개는 2.8,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초, 그리고 감도는 5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중앙부는 초점이 맞는데요, 계산기 위와 아래가 완전히 초점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조리개 F8 정도로 조여서 촬영을 해볼게요. 8로 촬영하면 어떻게 되나? 아까보다는 조금 더 그 심도 확보는 되는데 여전히 계산기 위와 아래는 초점이 나가 있고요. ISO가 4000까지 올라갑니다. 화질은 나빠졌는데 심도는 확보가 안 됐어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해봤을 때 조리개를 F22까지 끝까지 조이면은 그제서야 심도 확보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까지 조이면은 감도가 128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제품 사진으로는 그렇게까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조리개를 F22까지 조인 상태에서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셔터 스피드를 늘리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를요, 제가 대략 5초 정도로 늘려 볼게요. 5초 정도로 늘리면은 이제 ISO가 100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이 됐어요. 네, 이제는 위와 아래 모두 깔끔하게 심도 확보가 되면서 화질도 굉장히 뛰어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계산기를 완벽하게 촬영해낸 것이겠죠. 근데 제가 어두운 환경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평범한 환경이에요. 왜냐면은 가정집 전등이라는 거니까 저희 집 이 탁자 위에 있는 전등이 그렇게까지 어두운 건 아니고, 또 부엌 쪽에도 제가 전구를 켜놨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집 형광등 아래에서도 심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장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대단한 저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심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노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뭐 오늘 영상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요거 제가 첫 번째로 올렸던 사진교실 영상 조리개에 대한 거의 모든 것 요거 참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노출을 해야만 촬영되는 네 번째 경우는 장노출을 안 하면은 안 찍히는 경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이제 은하수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은하수 사진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예쁜데 실제 눈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 뒤집어 말하면은 내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라서 대략 뭐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는 장노출을 해야만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은하수 촬영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도 잘 아는 편은 아닌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은하수가 뜨는 시간이 언젠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오늘 중 몇 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절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북반구에서는 6월하고 7월 정도에 가장 은하수가 잘 보이고, 남반구에서는 1월랑 한 2월 정도에 잘 보인다고 하네요. 각각 여름인 시즌에 보인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7월 정도가 가장 잘 보이고 1월, 2월은 은하수가 이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게 일출, 일몰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월출하고 월몰도 고려를 해야 돼요. 달이 뜨면 은하수가 안 보이거든요. 즉
은하수가 뜨는 여름 시즌이라고 할지라도 달이 뜨는 시간을 고려해서 달이 안 뜨는 시간이랑 은하수가 뜨는 시간이 겹치는 대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여름이라도 은하수 촬영할 수 있는 날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게다가 그날 날이 흐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좋고 계절도 딱 맞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또 두 번째가 광해가 없는 장소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조경철 천문대인데 제가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경기도 화천이라서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산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에서 빛이 올라오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시나 도로에서 올라오는데, 만약에 이런 빛들이 없었다면은 이런 구간이 좀 더 어두웠을 테고, 그러면은 이 빛나는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촬영이 됐겠죠. 근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광해가 아예 없는 장소를 찾기는 정말 힘들고 약간 타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은하수가 뜨는 시간에 광해가 없는 장소에 가서 서 있으면요, 절반은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최대 개방으로 촬영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좀 렌즈를 타는 경향이 있어요. 렌즈가 최대 개방이 잘 되는 밝은 렌즈일수록 좋아요. 제가 일전에 리뷰했었던 13mm 1.8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할 수가 있고, 조리개도 많이 개방이 되는 데다가 이게 광각일수록 유리합니다. 이 은하수는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물체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천체는 지구에서 아무리 이동해봤자 그 천체와 나와의 거리가 거의 고정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발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무조건 이 화각으로 이걸 담아야 되는데, 지표면의 일부랑 은하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혹은 은하수만이라도 완벽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요, 광각일수록 유리해요. 이게 굉장히 넓거든요. 망원 렌즈 같은 경우로는 이 딥스카이라고 은하수가 아니라 천체 하나, 뭐 망원경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뭐 안드로메다 은하라든지 어떤 뭐 토송이라든지 그런 천체나 뭐 그런 거 하나 촬영할 땐 몰라도, 은하수라는 요 흐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광각 렌즈일수록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조리개는 이제 최대 개방으로 촬영을 하셔야 되고, 셔터는 10초에서 20초 정도로 세팅하면 됩니다. 이게 또 그 화각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로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촬영하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보다 짧게 그 장노출을 가져가면은 화면이 너무 어두워지고, 또 너무 셔터 스피드를 길게 30초 이상 가져가면요, 지구가 자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별이 흘러요. 별이 흔들려요.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별은 가만히 있는가? 그럼 모르겠는데, 별도 움직이겠죠? 일단 별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는데,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20초 이상 넘어가면은 30초만 돼도 지구의 자전을 그 사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좀 흔들립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체를 촬영할 때는 뭐 셔터 스피드를 1분, 2분 길게 가져가도 지구가 자전할 때 다 같이 움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늘에 있는 천체는 따라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셔터 스피드를 너무 느리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리개는 최대 개방으로 하고, 셔터를 10초에서 20초 각자 알맞은 정도로 조절을 하면은 마지막에 감도를 이제 올려야 돼요. 보통은 ISO 1600이나 3200 정도로 촬영하는 게 보통인데, 이건 뭐 환경이나 셔터 스피드에 따라 다르니까 조리개 최대 개방하고 셔터 스피드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감도를 세팅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도 올리는 걸 많이 싫어하셨는데, 요즘에는 워낙 그 카메라들 고감도가 좋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무난하게 3200을 조금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1600 이하로 촬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참고로 이것도 이제 그 별 사진 찍는 건데, 은하수 한 장 찍는 거랑 다르게 얘는 여러 장을 찍어서 합성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30초 정도 놔두면은 별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아주 조금 이렇게 흐르는 거고, 이렇게 길게 흐르려면요, 굉장히 긴 시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긴 시간 촬영하면요, 그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려면은 모르긴 몰라도 거의 시간 단위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 장을 촬영을 해가지고 합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위치에서 삼각대 고정해가지고 이 별 흐르는 거를 다 여러 장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그 포토샵이라든지 이거 전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합쳐가지고 별이 흐르는 궤적을 촬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번개 같은 경우도 장노출로만 촬영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긴 하는데, 이때 셔터를 열어놓고 있으면은, 내가 열어놓고 기다리는 사이에 번개가 터지면은
쭈루루루루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이 흐름이 이게 쭉쭉쭉쭉 타고 내려가는 요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요런 과정이 화면에 담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순식간이고 예고 없이 번쩍하기 때문에 번쩍하고 나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고 없이 번쩍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보고 반응하는 건 인간한테 불가능하고요. 번개가 자꾸 치고 있으면은 사각대 설치해 놓고 셔터를 열어서 번개가 치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20초 정도 열어놓고 가만히 이렇게 서가지고 철아 기다리고 있을 때 번쩍하고 치면은 그때 딱 이렇게 사진이 찍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고 반응하는 거는 무리예요. 그리고 이런 반딧불 사진도 이제 장노출해 보면 되는데 반딧불은 이렇게 반짝하면서 움직이니까 장노출로 촬영하면은 이게 점점점점점 이게 흘러가는 게 점점점점점점 대시라고 하죠. 이렇게 점선처럼 보여요. 점선. 그런데 이제 점선이 약하니까 여러 개의 점선을 합쳐지도록 이것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장을 찍어서 합성하면은 이런 사진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당연히 장노출로 촬영을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주간 장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런 폭포수가 흐르는 건 이제 낮에 찍은 건데 이렇게 낮에 장노출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ND 필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조리개를 조여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할 수 있지만은 워낙 밝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요 사진이 허옇게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ND 필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ND 필터는 이렇게 생긴 제품으로 일반적인 필터랑 다르게 굉장히 시커멓죠. 이게 일종의 선글라스라서 렌즈 앞에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밝은 상태에서도 장노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는 개념의 제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앞에 그 고유한 번호가 있는데 이건 ND 400짜리 필터거든요. 그러면은 400배 어둡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D 1000이면 당연히 1000배 어둡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개념 어렵지 않죠. 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돌려서 끼는 형태의 제품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많이 편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석을 이용해서 달라붙는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이 편하다는 장점이 워낙 커가지고 요즘에는 이게 상당히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데셀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ND 필터를 장착을 하면은 뷰파인더가 너무 어두워지기 때문에 AF가 거의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떼고 이 상태에서 초점 맞추고 구도 맞추고 세팅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ND 필터 장착을 해가지고 장노출하고 했는데 그때 이걸 돌려서 끼고 돌려서 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도가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 자석을 이용해서 쓰는 제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하실 게 이게 필터 지름이 있는데 얘는 82mm짜리 필터고 이것도 렌즈 필터 지름이 82mm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지만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77mm짜리 제품인데 이거는 장착이 안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ND 필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8도 있고 16도 있고 400도 있고 1000도 있는데 만약에 필터 지름마다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싸구려 ND 필터를 끼면은 이 색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ND 필터는 조금 값이 나가는 거를 사용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싼 거를 종류별로 필터 지름별로 다 구매하면 너무 힘들어서 보통은 이런 어댑터 링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67mm짜리 필터 지름을 가진 렌즈인데 67mm를 82mm로 변환시켜주는 변환 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업링, 다운링 용어로 쓰는데 이게 상당히 뭐가 업링이고 뭐가 다운링인지 헷갈려요. 맨날 외워도 까먹어가지고 그냥 저는 어댑터 링이라고 할게요. 정식 명칭은 뭐 업링, 다운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67mm짜리 필터 지름을 가진 렌즈인데 82mm짜리 ND 필터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셈이죠. 그러면은 어댑터 링만 사이즈별로 구비를 해놓고 ND 필터는 82mm로 다 구매를 해놓으면요 여러 가지 렌즈에도 그 종류별로 ND 필터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돈을 또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하면은 그 후드를 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정 사이즈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상태에서도 후드를 쓰기는 조금 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쓰면 쓸 수는 있는데 어댑터 링을 쓰면 이제 후드를 전혀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은 대략적으로 ND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ND 필터 숫자에 관련돼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는 4배 어두워지니까 4분의 1만큼 밝기가 감소하는 것이고 ND8은 8분의 1로 16은 16분의 1로 400은 400분의 1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스탑으로 보면은
4분의 1은 투스탑 언더예요. 왜냐면 2의 2승이니까 2배 어두워지니까 투스탑이고 4분의 1이겠죠. 그리고 8분의 1은 3스탑 2배 어두워지니까 2의 3승이라서 3스탑인데 여기서 내려갈 때 1스탑 움직이면서 2배 어두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스탑에서 4스탑 언더로 내려가면은 이것도 역시나 한 스탑 내려가면서 2배 어두워진다 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2의 승이라서 2의 지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2의 승수들이라서 계산이 편리한데 400이랑 1200은 조금 그 정수로 딱 안 떨어져요. 400은 약 9스탑 정도라고 보면 되고 1000은 약 10스탑 그리고 2000 같은 경우는 약 11스탑 정도인데 요거 이제 계산할 때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2에서 16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스탑인지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16 같은 경우에는 2의 4승이구나, 8은 2의 3승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탑을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리개랑 셔터를 조작을 하면 되는데 이 100이랑 여기서부터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때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ND 100을 쓰면은 100분의 1초로 촬영되는 환경에서 그거를 1초로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D 200이면은 200분의 1초로 촬영되는 환경일 때 그거를 1초로 변환을 해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ND 1000이면은 1000분의 1초로 촬영이 되는 환경을 1초로 변환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하죠.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는 이유는 그 셔터 스피드랑 연계해서 사고를 하라는 거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는 내 피셜을 굴려봐요.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려드리자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4.0에 400분의 1초 ISO 100으로 촬영이 되는 환경이 있다고 봐요. 그럼 약간 밝은 정도 환경입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밝은 환경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ND 400을 쓰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셔터 스피드가 1초로 변환되겠죠? 400분의 1초로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400배 어두워지면은 이게 1초로 변환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1초 가지고는 부족해. 이 물의 흐름이나 어떤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셔터가 느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시간이 2초다. 2초다고 하면은 2배 밝아진 거잖아요. 그럼 화면이 하얗게 뜰 테니까 화면을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노출을 어둡게 내리기 위해서 조리개를 한 스탑 조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4.0에서 5.6으로 조리개를 한 스탑 조이면은 2배 어두워지면서 등가 노출이 성립이 되는 거죠. 조리개 f5.6 2초 ISO 100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원하는 시간이 4초다. 그러면은 조리개를 2스탑 조이면 돼요. 4.0에서 2스탑 조이면 8.0이죠. 그러면은 내가 4초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4배 밝아졌지만 조리개를 2스탑 조여서 4배 어두워졌기 때문에 등가 노출이 성립이 되어 조리개 8.0, 4초, ISO 100으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시간이 8초다 그러면은 조리개를 F11로 조이면 되겠죠? 왜냐면은 8초니까 8배 밝아졌는데 3스탑 밝아진 거니까 조리개를 3스탑 조이면은 똑같이 어두워져가지고 이게 상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ND 필터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해요.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이번에는 조리개 4.0에 400분의 1초 ISO 100인데 이럴 때 만약에 내가 ND 800을 쓰면 어떻게 될까? 아까랑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ND 필터가 800짜리인 거예요. 이럴 때는 4.0에 2초로 변환됩니다. 아까 400배 어두워졌을 때 1초니까 800배 어두워지면은 2초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2초면은 조리개를 더 조일 필요가 없죠. 4.0으로 두면은 2초가 달성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4초야. 그러면은 한 스탑 조이면은 그럼 또 4초가 달성이 되고 8초면은 2배, 4배 어두워진 거니까 2스탑. 조리개를 2스탑 조여서 8.0을 만들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활용하고 있는 ND 필터를 조금 더 그 계산을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어서 제가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더 자주 쓰시는 분들은 더 좋은 간단한 계산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게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러리스 말고 DSLR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 뷰파인더 쪽으로 빛이 들어가서 장호출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아이피스를 제거를 하고요. 요거 덮개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거든요. 대부분의 카메라는 뷰파인더 그 커버를 가지고 이쪽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빛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전자식 뷰파인더만 있는 미러리스는 이럴 필요가 없고 DSLR로 주간 장노출할 때는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가 요런 식으로 하얗게 뜨면서 빛이 번져요.
뷰파인더 안으로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난만사 되면서 센서에 닿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 그 뷰파인더 안에 셔터박스 쪽에 빛 번짐이 사진에 담깁니다. 그럼 보기 예쁘지 않죠. 물론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담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 태양을 마주 보면 또 이런 게 안 담겨요. 근데 태양을 등지면은 내가 등 뒤에서 빛이 뷰파인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난마사 되니까 늘상 볼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가끔 이렇게 빛이 번질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데셀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주간에 장노출할 때 뷰파인더로 꼭 커버를 덮어주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장노출로 촬영하는 게 어떤 종류의 사진들이 있고 그런 사진들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지 팁을 좀 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놓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별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10번째 사진교실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뭐 영상 제공해서 보내주신 작가분도 계시고 사진 제공해주신 구독자분도 계셔가지고 제작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 위해서 열심히 만들 테니까 그때도 구독자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또 양질의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봐주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